2024년 봄, 경기도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던 70대 노인 한 명이 분홍색 전단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전단지는 제주도 무료 여행을 약속했고, 노인은 평생 처음으로 자식의 도움 없이 떠나는 여행에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여행사 직원의 과도한 친절이었고, 제주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녀가 탄 버스는 관광지가 아닌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건물 안에서 노인들은 철문에 갇혔고, 가짜 박사는 공포를 주입했으며 태블릿 PC 화면 위에 찍힌 지문 하나가 수백만 원의 빚으로 변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떠난 여행이 어떻게 평생의 빚더미로 돌아왔는지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 경기도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5층 계단을 올라 복도 끝에 자리한 작은 집, 그곳에서 강점예 씨는 오늘도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집안은 시계 초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점예 씨는 올해로 73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째였고 두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작은 아들 진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끔 주말에 들르곤 했습니다. 점예 씨는 전화기를 들고 싶을 때마다 손을 뻗다가도 바쁠 텐데 괜히 방해되면 어쩌나 싶어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현관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예 씨가 문을 열어보니 우편함 사이로 분홍색 전단지 한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전단지를 꺼내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힐링 여행, 정부 지원 노인 복지 프로그램, 참가비 전액 무료. 큼직한 글씨 아래로는 푸른 바다와 한라산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고, 어르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라는 문구가 점예 씨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하단에는 상담 전화번호와 함께 선착순 30명 한정이라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점예 씨는 전단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온 생을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 자신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점예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봤으면. 하지만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에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어디 가고 싶어요? 하고 물으면 아니야 괜찮아 하며 손사래를 치곤 했습니다. 점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밝은 목소리의 여성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실버 힐링 투어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기 전단지를 봤는데요. 제주도 여행이 정말 무료인가요? 네 어머님,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이고요. 항공료, 숙박비, 식사 전부 무료시고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오셔서 즐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점예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일정을 설명했고 출발일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점예 씨가 참가 신청을 하려는 순간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자녀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냥 어르신들끼리 조용히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일종의 깜짝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리면 오히려 말릴 것 같았고, 혼자 다녀와서 엄마도 이제 혼자 여행 다닐 수 있어 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점예 씨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짐을 싸고 풀기를 반복하며 여행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작은 아들 진수가 주말을 맞아 집에 들렀습니다. 점례 씨는 저녁을 차려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내일 친구들이랑 근처 온천에 다녀올 거야. 1박 2일 정도. 엄마, 어디 온천이요? 혼자 가시게요? 아니야, 옆집 김 여사랑 몇 명이서 같이 가. 걱정 마. 진수는 어머니가 친구들과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간다니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집에만 계셔서 걱정했는데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는 용돈을 몇 장 건네며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점례 씨는 아들이 건넨 돈을 고이 접어 지갑에 넣으며 마음 한편이 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례 씨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오랜만에 귀걸이도 달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본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분홍색 조끼를 입은 젊은 여성이 실버 힐링 투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점례 씨라 다가가자 그 여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오늘 어머님들 모시고 갈 가이드 박지영이에요. 편하게 지영이라고 부르세요. 지영은 점례 씨의 가방을 들어주고 팔을 부축하며 공항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는 것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도 모두 지영이 도와주었습니다. 점례 씨는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는 이미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설레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따 비행기 타시면 창가 자리로 앉으실 수 있게 제가 미리 배려했어요. 제주바다 진짜 예쁘거든요. 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점례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의 이면에는 노인의 자립심을 교묘하게 자극해 가족이라는 보호막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점례 씨는 그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챙겨주니 걱정할 게 뭐 있겠어 하고 생각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점례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육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천천히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시간여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제주공항 한류조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점례 씨는 가방을 챙기며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박지영 가이드는 어르신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공항 출구까지 안내했고 도착장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점례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항 앞 주차장에는 눈이 부실 만큼 깨끗한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 측면에는 실버 힐링 투어, 어르신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금색 글씨가 번쩍이고 있었고 버스 입구에는 빨간 카펫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점례 씨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와, 저게 우리 타는 거야?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버스 앞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환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이 다가오자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주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어머님들과 함께할 김태수 실장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김 실장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김 실장은 자신을 소개하며 과거 15년간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다는 경력을 강조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는 일이라면 제가 전문가입니다. 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점례 씨는 묘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김 실장은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버스에 태우며 계단을 오를 때마다 팔을 부축해 주었고 좌석에 앉을 때는 안전벨트까지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버스 내부는 점례 씨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좌석은 폭신한 가죽 시트였고 각 좌석마다 작은 테이블이 달려 있었으며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점리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김 실장이 다가와 물 한 병과 함께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장거리 이동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거 드시면서 가세요. 작은 정성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포장에 한과와 견과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옆다리에 앉은 할머니도 같은 선물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하고 감탄했습니다. 김 실장은 마이크를 들고 버스 앞쪽에 섰습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경치 구경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김 실장은 능청스럽게 입담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역사부터 시작해 재미있는 일화들을 쏟아냈고 어르신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김 실장이 갑자기 톤을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제가 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님 건강은 뒷전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다 효자 효녀시겠지만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버스 안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김 실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봤던 어르신 중에 한 분은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시다가 허리 디스크가 와서 수술해야 하는데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참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자식들 돈 들어갈까봐. 그러다 결국 더 악화돼서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때 자식들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점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가끔 쑤셨는데 진수한테 말하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은 마치 점리 씨의 마음을 읽으려도 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한테 짐되기 싫으시면 지금 어머님 스스로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효도예요. 나중에 병들어서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보다 지금 건강관리 잘해서 팔팔하게 사시는 게 자식들한테 더 큰 선물이거든요. 버스 안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의 말은 그럴듯했고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점리 씨도 그래, 내가 건강해야 진수한테 짐이 안 되지 하고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버스는 한 식당 앞에 멈춰섰습니다. 김 실장은 어르신들을 식당으로 안내했고 테이블마다 푸짐한 한정식이 차려졌습니다. 전복죽, 갈치구이, 제주 흑돼지 수육까지 평소에는 쉽게 먹기 어려운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리 씨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이게 정말 무료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김 실장과 박지영 가이드는 어르신들 곁을 돌며 반찬을 더 가져다주고 물을 따라주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오르자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곳인데요. 정부에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명품 건강센터입니다. 보통은 예약이 몇 달씩 밀리는 곳인데 제가 아는 분 덕분에 오늘 특별히 방문할 수 있게 됐어요. 버스는 해안도로를 벗어나 점점 내륙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지와 마을들이 보이더니 어느새 주변은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산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리 씨는 창밖을 보며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하고 의아해했지만 김 실장이 경치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한참을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자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며 넓은 주차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회색 외벽에 거대한 건물 하나가 우뚝 서 있었는데 건물 앞에는 제주 바이오 연구센터라는 거창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주차장에 멈추자 김 실장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명품 건강관리구역입니다. 잠깐 내리셔서 건강에 대한 특별 강의도 듣고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하나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점례 씨도 가방을 들고 내리려는데 박지영 가이드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방은 버스에 두고 가세요. 금방 끝나니까 몸만 가볍게 가시면 돼요.
점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좌석에 놓은 채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점례 씨는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앞서가는 다른 어르신들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고 그 너머로 알 수 없는 공간이 점례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통과하자마자 점례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고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간간히 깜빡이며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고 복도 양쪽 벽은 회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앞서 걸어가던 어르신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점례 씨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끼며 옆 사람과 거리를 좁혔습니다. 김 실장이 앞장서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곧 강의실에 도착하니까 천천히 걸으세요. 복도 끝에 다다르자 2개의 큰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1명이 철문 앞에 서 있다가 김 실장을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쇠가 긁히는 듯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 안쪽으로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점례 씨는 눈을 찡그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장에는 수십 개의 조명이 달려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무대를 비추는 조명처럼 강렬했습니다.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스크린 아래에는 단상과 연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플라스틱 의자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는데 마치 학교 강당이나 교회 집회실처럼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오자 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점례 씨가 뒤를 돌아보니 방금 들어왔던 철문이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의 남성 2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점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잠긴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왠지 저 문을 통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어머님들 편하게 앉으세요. 앞자리부터 채워주시면 됩니다. 김 실장과 박지영 가이드 그리고 또 다른 남성 직원 2명이 어르신들을 좌석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례 씨는 중간쯤 되는 자리에 앉았고 옆자리에는 아까 버스에서 함께 앉았던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좀 답답하지 않아요? 창문도 하나 없네. 점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김 실장이 마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조금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보여주던 환한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의 특별 보안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건강교육입니다. 여기서 들으시는 모든 내용은 국가 기밀에 준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금지됩니다. 지금부터 휴대전화를 전원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리 씨는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전화를 꺼야 하는 거래요? 김 실장이 마치 그 말을 들은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들 오해 마세요. 이건 정부 규정입니다. 오늘 공개되는 건강정보는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최신 연구 결과라서요. 유출 방지를 위해 녹음이나 녹화, 외부 연락이 금지되는 겁니다. 어머님들께만 특별히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어르신들은 조금 안심한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성들이 통로를 따라 걸으며 어르신들의 휴대전화가 꺼졌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점리 씨는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화면이 꺼지는 것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전화기를 끈 것을 확인한 김 실장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이제 곧 특별 강연이 시작됩니다. 오늘 강의를 맡으실 분은 이충민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은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하셨고 현재는 정부 산하 건강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짝짝. 어르신들이 어색하게 박수를 치는 가운데 무대 옆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새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고 안경을 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손에는 리모컨과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충민이라고 소개된 그 남성은 연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을 한 번 쭉 둘러본 뒤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저는 건강과학연구소의 이충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례 씨는 그의 말투에서 뭔가 권위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사처럼 친절하지만 어딘가 단호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박사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스크린이 불이 들어오면서 거대한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연구 로고 같은 것이 떴다가 사라지더니 갑자기 화면 가득 붉은색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점례 씨는 화들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혈관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혈관 벽에는 누런 덩어리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혈관은 좁아져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70대 평균 혈관의 상태입니다. 이 누런 덩어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콜레스테롤과 지방 찌꺼기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막히고 그 순간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스크린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더 끔찍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세포 덩어리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그 세포들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꿈틀거리며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암세포.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수천 개씩 생깁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 몸이 제대로 제거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강의실 안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점리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박사는 계속해서 리모컨을 눌렀고 스크린에는 간이 썩어가는 영상, 폐에 검은 점들이 박힌 영상, 뼈가 부스러지는 영상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치매, 이 모든 질병은 결국 몸속에 쌓인 독소와 염증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점리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쑤셨는데 혹시 자신도 저런 상태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르신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판결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그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점례 씨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출구 쪽 문은 여전히 검은 정장의 남성들이 지키고 있었고 창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여전히 끔찍한 질병 사진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점례 씨가 문득 앞쪽을 보니 김 실장과 박지영 가이드가 벽 쪽에 서서 어르신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주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건강 강의를 듣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질 곳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갈 수 있는 문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그저 의자에 앉은 채 다음에 벌어질 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박사는 연단 옆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유리비커 2개와 작은 병 하나, 그리고 알약이 든 통이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그는 마치 과학 시연을 시연하는 교수처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한 동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손길을 따라갔습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는 작은 병의 뚜껑을 열고 검은색 액체를 비커에 따랐습니다. 액체는 마치 먹물처럼 진하게 어두웠고 비커를 가득 채우자 스크린 위 조명을 받아 더욱 불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비커를 들어 어르신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검은 액체가 바로 여러분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의 모습입니다. 혈관, 간, 콩팥, 모든 장기에 이런 찌꺼기가 들러붙어 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쌓입니다. 몇십 년 동안이 말이죠. 점례 씨는 비커 속 검은 액체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몸속이 저렇게 더럽다는 건가? 옆자리 할머니는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비커를 다시 테이블에 놓고 알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한 톤 높이며 어르신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10년간의 연구 끝에 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을 개발했습니다. 정부에서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국책과제였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기술입니다. 수조 원이라는 말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리 씨도 수조 원이면 얼마나 대단한 거지? 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박사는 알약통에서 작고 하얀 알약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비타민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으니 마치 보석처럼 귀해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는 알약을 검은 액체가 담긴 비커 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르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알약을 떨어뜨렸습니다. 퐁! 작은 소리와 함께 알약이 액체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액체가 빠른 속도로 투명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마법처럼 비커의 아래쪽부터 검은색이 사라지며 맑은 물처럼 투명해졌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비커 전체가 완전히 투명해졌고 처음에 있던 검은색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와, 강의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점례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먹물처럼 검었던 액체가 이제는 맑은 물처럼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비커를 주시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며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투명해진 비커를 들어올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어르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연구소가 개발한 성분의 힘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쌓인 독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혈관 속 찌꺼기, 간의 독소, 신장의 노폐물 모두 이렇게 말끔히 사라집니다. 어르신들은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비커를 바라보았습니다. 점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저 약을 먹으면 정말 몸속 독소가 사라질까? 그러면 무릎도 안 아플까? 허리도 나을까? 이 박사는 비커를 내려놓고 다시 스크린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혈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핑크빛으로 깨끗하고 넓은 혈관 안으로 피가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성분을 복용하신 분들의 혈관 상태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인데도 혈관 나이가 30대로 돌아왔어요. 실제로 임상시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다가 3개월 뒤에는 혼자 계단을 오르신 분도 계십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눈으로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점례 씨는 이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눈앞에서 검은 액체가 투명하게 변하는 것을 봤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마다 시큰걸던 무릎. 만약 저 약을 먹으면 정말 나아질까? 이 박사는 표정을 굳히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르신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아픈 걸 참으십니다. 병원비 들까봐, 자식들 짐 들까봐. 그러다가 병이 악화되고 결국에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때부터 자식들이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빚까지 지게 됩니다. 점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박사의 말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수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을 간호하는 모습, 큰아들이 식당을 접고 병원비를 마련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 박사는 표정을 굳히며 목소리를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건강을 챙기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나중에 자식들 인생 망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건강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빚쟁이한테 쫓기게 하시겠습니까? 점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수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아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늙어서 짐이 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박사는 다시 알약통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님들께는 특별한 기회를 드립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 일반 병원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 성분을 오늘 하루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여러분은 평생 몸속 독소를 안고 사셔야 합니다. 점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약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될 수 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이 박사를 쳐다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점류 씨의 옆자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잠시 후 전문 상담사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머님들과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태블릿 PC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 사이를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점례 씨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의 실험이 너무나 인상 깊었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 불안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점례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박사의 말을 믿고 있었고 저 투명해진 비커 속 물이 자신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본 실험이 요오드와 비타민C를 이용한 단순한 화학 반응일 뿐이며 건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부터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박사가 무대에서 내려가자 검은 정장의 남성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인 1조로 움직이며 어르신들 곁으로 다가갔고 각자 담당할 사람을 정하는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점례 씨 역에도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2명이 다가와 의자를 끌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상담사 최민호라고 합니다. 왼쪽에 앉은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점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악수하는 힘이 강해서 점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남성도 자신을 정우진이라고 소개하며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최민호는 점례 씨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강의 잘 들으셨죠? 몸이 안 좋으신 데는 없으세요? 아, 그냥 무릎이 좀 아프고요. 허리도 가끔 쑤시긴 하는데. 아이고, 그럼 안 되죠. 무릎이랑 허리는 방치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제가 봤던 어르신 중에 한 분은 무릎 아픈 걸 참다가 결국 인공관절 수술하셨는데 수술비만 1,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점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민호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어머님들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 박사님이 보여드린 그 성분 있잖아요. 그거 정말 효과 좋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드시고 계신데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우진이 태블릿을 켜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이게 실제 사용 후기입니다. 태블릿 화면에 건강해 보이는 노인들의 사진과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같은 문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점례 씨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정말 효과가 있나 보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도 시작하시겠어요? 건강은 미룰수록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예요? 점례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최민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상가는 800만 원인데요. 오늘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서 절반인 4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400만 원? 점례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의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었으니 1년 넘게 모아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비싼데요. 저는 돈이 없어서. 최민호는 예상했다는 듯 빙그레 웃으며 점례 씨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좋은 세상이에요. 정부에서 노인복지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복지 지원금이요? 네, 어머님. 정부에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 대출 제도를 만들었어요. 금리도 엄청 낮고요. 한 달에 딱 10만 원씩만 내시면 돼요. 커피 몇 잔 값이에요. 점례 씨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용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400만 원이나 되는데 제가 갚을 수 있을까요? 정우진이 태블릿을 가까이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산서 보세요. 48개월 할부로 하시면 한 달에 딱 9만 7천 원만 내시면 됩니다. 어때요? 부담 없으시죠? 화면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점리 씨는 돋보기를 쓰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려는 순간 최민호가 급히 태블릿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세한 건 나중에 보시고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 프로그램은 딱 20명만 봤거든요. 지금 안 하시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점리 씨는 망설였습니다. 4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도 아프고 이 박사님 말씀대로 나중에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진수한테 짐이 되면 안 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점례 씨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최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아까 이 박사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자식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님 건강보다 돈이 먼저거든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님 병 키우고 나중에 병원비 몇 천만 원 나오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정우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 상담했던 다른 어르신 중에 자식한테 말씀드렸다가 반대당해서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석 달 뒤에 쓰러져서 병원 실려갔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자식들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점례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최민호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진짜 효도는 자식 몰래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님이 팔팔하게 사시는 모습 보여주면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점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놀라며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정우진이 태블릿을 그녀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정하셨으면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지문 한 번만 찍으시면 끝입니다. 지문이요? 네, 요즘은 다 디지털이에요. 종이에 도장 찍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렇게 화면에 손가락 대시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점례 씨는 태블릿 화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들이 작게 쓰여 있었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찡그리며 화면을 보려는 순간 최민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이 네모칸에 지문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점례 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았고 계약서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와 정우진은 계속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하셔야 해요. 지금 다른 분들도 다 하고 계세요. 늦으면 물량 떨어져요. 점례 씨가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다른 어르신들도 태블릿 앞에서 지문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자신만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호가 그녀의 오른손을 잡고 태블릿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어머님,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여기 대시면 돼요. 점례 씨의 손가락이 화면에 닿는 순간 태블릿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 이제 건강해지실 일만 남았네요. 점례 씨는 멍하니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뭘 한 건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민호와 정우진은 이미 서류 가방에서 화려한 금색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제품이에요. 하루에 3알씩 드시면 됩니다.
석 달 드시면 확실히 효과 느끼실 거예요. 그들은 점례 씨에게 상자를 건네고는 곧바로 다음 어르신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점례 씨는 손에 든 금색 상자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임의 지문을 찍어버렸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강의실 한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검은 정장의 남성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400만 원이나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점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거절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실장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실장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 분께서 구매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단체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분이 상담이 완료돼야 문을 열 수 있어요. 한 분 때문에 다른 39분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아이고 우리 언제 나가요 하고 불평했고 다른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향해 눈총을 주었습니다. 점례 씨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지문을 찍었는데 저 할아버지 때문에 여기 갇혀 있어야 한다니. 김 실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 규정상 모든 분의 상담이 완료돼야 문을 열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할아버지는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성들이 다시 그에게 다가갔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태블릿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강의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점례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곳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부하면 모두의 적이 되고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곳. 그녀는 손에 든 금색 상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문은 찍혔고 계약은 완료됐고 그녀가 방금 짊어진 400만 원의 빚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계약을 마쳤지만 철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점례 씨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미 오후 3시가 넘었고 그들이 이 건물에 들어온 지 2시간이 훨씬 지났었습니다. 점례 씨는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아침부터 물을 많이 마셨는데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못했고 이제는 참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박지영 가이드를 불렀습니다. 지영은 벽 쪽에서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다가 점례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요. 박지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강의와 제품 설명이 모두 끝나야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런데 정말 급한데요. 어머님, 규정이 그래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박지영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다시 벽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점례 씨는 자리에 앉아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인지 불편한 표정으로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창문도 없고 시원한 공기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답답한 공간에 갇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장 스피커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트로트 음악이었는데 볼륨이 너무 커서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인연 하는 노랫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고 어르신들은 귀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김 실장이 마이크를 들고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잠깐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부터 추가 혜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 혜택이라는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례 씨는 배가 아팠지만 김 실장의 말을 듣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신 건강보조식품은 드시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김 실장이 손짓을 하자 검은 정장의 남성 한 명이 무대 위로 커다란 기계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허리 높이 정도 되는 회색 기계였고 앞쪽에는 여러 개의 버튼과 전선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외선 온열 치료기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무릎, 허리, 어깨에 대고 사용하시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병원에서 쓰는 전문 의료기기인데 오늘만 특별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점례 씨는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무릎이 아픈 그녀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걱정됐습니다. 김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상가는 200만 원이지만 오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특별히 100만 원에 드립니다. 100만 원. 점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까 400만 원에다 또 1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무릎 수술하면 1000만 원 넘게 듭니다. 지금 100만 원으로 예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검은 정장의 남성들이 다시 어르신들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점례 씨 옆으로도 아까 그 최민호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무릎 아프시다고 하셨죠? 이거 진짜 효과 좋아요. 저희 어머니도 쓰시는데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돈이... 어머님, 아까처럼 할부로 하시면 돼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됩니다. 커피 2잔 값이에요. 점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400만 원을 빌렸는데 또 100만 원을 더 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무릎 망가지면 평생 걷지도 못해요. 자식들이 어머님 휠체어 밀고 다녀야 해요. 점례 씨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진수가 자신의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음악이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의 볼륨이었고 점례 씨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화장실도 급하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모든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이 지역 같은 곳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최민호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하시면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버스가 출발할 거예요. 점례 씨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최민호는 재빨리 태블릿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점례 씨는 화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다시 지문을 찍었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최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 다음 어르신에게로 갔습니다. 점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30분이 더 지나고 마침내 김 실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천천히 나오세요.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례 씨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점례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해는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을 찾아 건물 옆으로 달려갔고 간신히 급한 일을 해결했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 점례 씨는 자신이 들고 있는 금색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포장이었지만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흔들어 보니 안에서 알약 구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과연 이게 400만 원어치일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김 실장이 입구에서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아침처럼 산량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까 강의실에서 차갑게 어르신들을 압박하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점례 씨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김 실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건강해지실 거예요. 이제 숙소로 가서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제주 관광 한번 하고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버스 안에는 다시 트로트 음악이 흘렀고 김 실장은 마이크를 들고 신나게 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아무도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지쳐서 축 늘어져 있거나 손에 든 금색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례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버스 창 너머로 제주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푸른 바다, 녹색 들판,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500만 원이 넘는 빚이라는 숫자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아까 받은 금색 상자를 넣었습니다. 상자 옆으로는 최민호가 건넨 서류 봉투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계약서 사본과 할부 안내문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점례 씨는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지금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정이었지만 점례 씨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떠날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진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여행 잘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진수가 얼마나 실망할까? 엄마, 왜 그런 데 가셨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하며 화를 낼 것이 뻔했습니다. 점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용돈에서 아껴서 내면 될 것입니다. 진수는 모를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금색 상자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고 그 무게는 점례 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꿈이 빚으로 변한 증거였고 평생 짐이 되지 않겠다던 다짐이 오히려 더 큰 짐으로 돌아온 아이러니였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점례 씨에게 그 바다는 이제 차갑고 먼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스는 어르신들을 태우고 제주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와 달리 말이 없었고 버스 안도 조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지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점례 씨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박지영 가이드가 탑승권을 나눠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들 건강 챙기시고요. 제품 꼭 드세요. 효과 금방 나실 거예요. 점례 씨는 탑승권을 받고 고개를 숙인 채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 실장과 박지영 그리고 검은 정장의 남성들이 다음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들이 속아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고 1시간 후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점례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금색 상자 2개와 은색 기계 하나가 들어있는 가방. 500만 원이 넘는 빚이 든 가방. 오후 4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점례 씨는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금색 상자 2개를 꺼내고 온열 치료기라는 은색 기계도 꺼냈습니다. 어디에 숨겨야 할까? 점례 씨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는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이에 상자들을 깊숙이 밀어넣고 위에 낡은 겨울옷들을 수북히 덮었습니다. 온열 치료기는 크기가 커서 장롱 뒤쪽 구석에 세워두고 이불로 가렸습니다. 모든 것을 숨기고 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점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장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500만 원이 넘는 빚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점례 씨는 황급히 일어나 옷매를 다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거실에서 구두를 벗고 있었고 그는 어머니를 보자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온천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점례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밥 먹고 구경 잘했어. 몸은 괜찮으세요? 피곤하시겠다. 괜찮아, 좀 쉬면 돼. 진수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야근이라 저녁 못 먹고 갈 것 같아요. 엄마 혼자 드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너는 일 열심히 해. 점례 씨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진수와 마주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얼굴을 숨겼습니다. 진수는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그럼 다녀올게요. 푹 쉬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진수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점례 씨는 그제야 냉장고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 500만 원이 넘는 빚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두려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점례 씨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먹으려고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500만 원이라는 숫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 9시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점례 씨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퍼스트론 대부입니다. 고객님께서 오늘 저희와 대출 계약을 맺으셨는데요. 첫 회 결제일이 이번 달 말일입니다. 총 520만 원 대출에 월 13만 원씩 48개월 상환이시고요. 520만 원. 점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만 원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 13만 원이라니 분명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기요. 제가 들은 건 500만 원에 월 10만 원이라고. 아, 고객님, 그건 원금만 계산한 거고요. 이자랑 수수료 포함하면 총 624만 원입니다. 월 13만 원씩 48개월 상환하시면 됩니다. 점례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624만 원, 월 13만 원. 그녀의 한 달 용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13만 원을 내면 17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게... 고객님,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셨나요? 아무튼 이번 달 말까지의 첫 회 납부 부탁드립니다. 연체되시면 연체료가 추가되니까 꼭 기한 맞춰서 입금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점례 씨는 휴대전화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3만 원, 매달 13만 원을 48개월 동안. 계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점례 씨는 화면을 켰습니다. 고객님의 대출금 520만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첫 회 납부일 3월 31일, 납부액 13만 원.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정기배송이 시작됩니다. 매월 25일 자동 결제 예정입니다. 점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기배송이라니 매달 또 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녀는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10번도 넘게 전화했지만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문자는 더욱 빗발아쳤습니다. 납부일을 잊지 마세요. 연체 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가족에게 연체 사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점례 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에게 통보될 수 있다는 문구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진수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녀는 휴대전화를 서랍 깊숙이 넣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밤이 되자 점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624만 원, 월 13만 원, 48개월. 숫자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베갯니지 젖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떠난 여행이었는데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마음만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례 씨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마다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가 주말에 들렀을 때도 그녀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진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점례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롱 속에 숨겨둔 금색 상자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샀다는 그 약은 이제 점례 씨에게 죄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장롱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납부 독촉, 정기결제 안내, 상품 추천, 끝없이 쏟아지는 문자들은 점례 씨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버리고 싶었지만 진수의 전화를 받아야 했기에 끌 수도 없었습니다. 점례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은 완료됐고 빚은 쌓였고 매달 말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례 씨는 용돈 봉투를 꺼내 돈을 세어 보였습니다. 30만 원, 여기서 13만 원을 내면 17만 원,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는 이제 악몽으로 남았고 분홍색 전단지는 독이 든 미끼였으며 그녀가 꿈꿨던 자유는 결국 쇠사슬로 변해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점례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마룻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점례 씨는 신음을 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침대 위에 있어서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가 점심때쯤 들르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계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례 씨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여기, 방. 진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엄마! 진수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30분 후 점례 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상당히 무리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원비는 일주일 입원 기준 2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진수는 급한 대로 카드로 결제했지만 추가 치료비도 필요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점례 씨의 방으로 들어간 진수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옆에서 이상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퍼스트론 대부라는 이름이 적힌 계약서와 채권 추심 고지서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보니 대출금 520만 원, 월 13만 원 48개월 상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024년 3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채권 추심 고지서에는 연체 3개월, 연체료 누적 52만 원 같은 붉은 글씨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대출을 받았다니, 그것도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방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맨 아래 칸에 뭔가 불룩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옷가지들을 치우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금색 상자 2개가 놓여 있었고 상자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캡슐 형태의 알약들이 들어 있었는데 일부는 변색되어 있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비타골드 프리미엄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화려한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장롱 뒤쪽을 살펴보니 은색 기계도 발견됐습니다. 적외선 온열 치료기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었지만 전원 코드조차 꽂혀 있지 않았고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모든 것을 꺼내 바닥에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6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산 것이 이것들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건강보조식품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계. 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속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자책감이. 그는 서류를 더 뒤져보았습니다. 계약서 한쪽에는 실버 힐링 투어, 제주도 2박 3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도. 진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6개월 전 3월, 어머니가 친구들과 온천 간다고 하셨던 그때, 실은 제주도에 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기를 당하러. 진수는 서류와 상자들을 챙겨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점례 씨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진수는 침대 옆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점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600만 원이 넘는 빚이요? 제주도 여행 사기요? 엄마,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점례 씨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대답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침묵하던 점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자식인 너는 상관하지 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사기당한 건데 제가 어떻게 상관 안 해요? 아니야. 나 혼자 해결할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점례 씨는 완강했습니다. 진수가 아무리 물어도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기범들이 말했던 것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며칠 동안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점례 씨는 계속 거부했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비슷한 사기 사건들을 찾아보았고 제주도 노인대상 건강보조식품 사기가 최근 몇 년간 급증했다는 기사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랑 똑같이 당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신고하면 진수,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건 사기범들이 엄마를 협박한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진수의 끈질긴 설득 끝에 점례 씨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후 이틀 뒤 진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앉은 점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당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분홍색 전단지를 받은 것부터 제주도 여행, 창문 없는 강의실, 태블릿 PC에 찍은 지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실버 힐링 투어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네, 그 이름이었어요.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일 캐비넷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사건으로 신고 들어온 게 제주도에만 2,500건이 넘습니다. 피해액만 해도 40억 원이 넘고요. 진수는 입을 벌렸습니다. 2,500건, 4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점례 씨도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이 속았던 것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광역수사대에서 이 조직을 추적 중입니다. 다만 주범들은 해외로 도피했고 대출금도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상태라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피해 신고를 접수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점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00만 원이 넘는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점례 씨는 아들의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던 그녀의 노력은 결국 더 큰 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점례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먹구름은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서울중앙법원 형사 제3법정. 점례 씨는 진수와 함께 방청석에 앉으려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피해자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로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실버 힐링 투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조직은 제주 중산간 지역에 5개의 비밀 홍보관을 운영하며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2,500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지만 실무 책임자였던 김태수와 박지영, 그리고 현장 직원 10여 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사기, 공갈, 불법 대부업, 개인정보 무단 수집. 죄목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점례 씨는 검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김태수와 박지영을 비롯한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박 씨는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김태수가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정당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했고 제품 판매는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상행위였습니다. 저희가 강압적으로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례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이라니.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 어르신들을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막고 집단 압박을 가했던 그들이 감히 자발적 선택이라고 말하다니. 변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여행업과 제품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뿐입니다. 고객들에게 제품 효능을 설명하고 구매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어르신들을 밀폐된 공간에 수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화장실 출입조차 금지했습니다. 또한 가짜 막사를 내세워 과장된 건강 공포를 조장했고 고금리 불법 대출을 알선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공갈입니다. 재판은 증거조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조직이 사용했던 태블릿 PC, 계약서, 제품 샘플, 그리고 녹취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강의실에서 이 박사라는 인물이 행한 가짜 실험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검은 액체가 알약 하나로 투명하게 변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요오드 용액과 비타민C를 이용한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 건강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런 마술 같은 속임수로 어르신들을 현혹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제품의 효능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시연이었을 뿐입니다. 과장 광고일 수는 있어도 사기는 아닙니다. 그때 검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증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직원이 점례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점례 씨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수십 면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검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증인, 2024년 3월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행 중에 건물 안에서 제품 판매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곳에 나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점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문이 잠겨 있었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제품 구매를 거부한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모두가 못 나간다고 하면서 집단 압박을 가했습니다. 증인은 자발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셨습니까? 점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나가고 싶어서, 그냥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변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기억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사건 발생 1년도 넘었고 증인은 70대 고령입니다. 점례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것은 점례 씨가 태블릿 PC 앞에서 지문을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점례 씨는 웃고 있었고 상담사가 건넨 금색 상자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재판장님. 증인은 미소를 지으며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강압이나 협박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점례 씨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녀는 정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서,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지은 억지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영상만 보면 그녀가 행복하게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인이 점례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증인, 이 영상 속 모습이 증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웃고 계시는데요. 강압을 받았다면 왜 웃으셨습니까? 점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빨리 끝내고 싶으셨다고요? 그럼 원하셔서 구매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변호인은 점례 씨의 말을 끊고 계속 공격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 계약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럼 읽지도 않고 서명하신 건 증인의 책임 아닙니까? 점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인의 말이 화살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호인, 질문을 신중히 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점례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존엄성이 법정 안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73년의 삶이 몇 분의 영상과 서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점례 씨는 증인석에 앉아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괜찮으시면 증언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점례 씨는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수와 박지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반성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같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게 정말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까?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점례 씨의 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다른 피해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점례 씨는 방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수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점례 씨는 아들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그 시간은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피해자가 오히려 심판받는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 김태수는 징역 5년, 박지영은 징역 3년,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추징금으로 총 12억 원이 부과됐지만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3억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30억 원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분된 금액은 1인당 평균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점례 씨가 받은 돈도 1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600만 원이 넘는 빚 중 거의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대출회사는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돈을 독촉했고 점례 씨는 여전히 매달 1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했습니다. 2026년 1월, 오늘 점례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커튼은 반쯤 내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슈퍼마켓도 진수가 주말에 들러 장을 봐주고 병원도 근처 내과에만 다닙니다. 며칠 전 옆집 아주머니가 같이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댄스 교실 다녀요 하고 권유했지만 점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지관도 노인 회관도 어떤 모임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또 누군가 그녀를 속일 것만 같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가끔 울립니다. 대출회사의 자동 음성 안내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새로운 건강보조식품 광고도 들어옵니다. 점례 씨는 더 이상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그저 화면을 끄고 서랍에 넣어버릴 뿐입니다. 장롱 맨 아래 칸에 숨겨뒀던 금색 상자들은 진수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는 소비자원에 제품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400만 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의 실제 제조 원가는 10,000원도 안 됐습니다. 온열 치료기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었고 정상 시장 가격은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진수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하고 권하지만
점례 씨는 매번 괜찮아, 집에 있는 게 편해 하고 거절합니다. 진수는 어머니가 예전의 활기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대출은 제가 정리할게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점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갚을 거야. 엄마, 그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진수야.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자책은 누구의 말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례 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그때 진수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같은 시각, 노인은 조심스럽게 전단지를 꺼내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제주도 3박 4일 프리미엄 힐링 여행. 정부 지원 무료 프로그램. 눈빛이 반짝입니다. 서울 어느 오피스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 2명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명단이 떠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역의 독거노인 주소 5,000건. 그들은 프린터로 전단지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분홍색 종이 위로 화려한 글씨들이 인쇄됩니다. 대검찰청 광역수사대. 담당 검사는 새로운 신고건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잡수된 노인 대상 여행 사기 신고만 600건. 수법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전단지, 무료 여행, 밀폐된 공간, 태블릿 PC. 검사는 한숨을 쉬며 파일을 탔습니다. 점례 씨의 집. 그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점례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아이들을 키우며 웃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웃음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떠올리면 창문 없는 회색 건물이 먼저 생각나고, 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금색 상자와 빛 독촉장이 떠오릅니다. 자유를 꿈꿨지만 쇠사슬을 얻었고, 건강을 원했지만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70대 노인이 서 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얼굴. 점례 씨는 거울을 돌려놓고 자리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집니다. 고령층의 외로움과 사회적 욕구를 누가 채워주어야 하는가? 가족인가? 사회인가? 국가인가? 그 빈틈을 범죄가 파고들 때 우리는 피해자에게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자격이 있는가? 점례 씨 같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빚을 갚고 있습니다. 김태수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며 조기 출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지영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송환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분홍색 전단지는 우편함에 꽂히고 있습니다. 무료 여행을 약속하는 전화는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가 그 미끼를 물고 있습니다. 은빛 날개를 단 자유의 끔은 여전히 함정으로 남아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테리였습니다.